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던 것과 달리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앞서 보도됐던 날 잡아가면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된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카메라 앞에 서자마자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된다고 했던 말은 가족들 앞에서 친 일종의 큰 소리라고 했습니다. 5살 제 딸이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가야지 뭐. 제가 그렇게 답변할까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이야기했는지를 묻자 말을 돌려버립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서 주변 그리고 언론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대선 때 역할을 과시하던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사건을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닌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의 돈 문제로 국한하고 싶어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아, 어디를 왜 꼬리 내려? 두려워. 정신 차려! 병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꼬리를 내려요? 명 씨는 끝내 언성을 높이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창원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도 어제처럼 조사는 10시쯤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오후 4시,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이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6시 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건강 문제로 짧게 조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사가 좀 길어지더라도 마무리하자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명태균 씨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중간에 잠시 쉬고 오후 5시 반쯤 다시 조사가 시작돼서 8시 넘어서야 마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명태균 씨가 받는 의혹이 여러 가지인데 마무리하겠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일까요?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고 간 혐의, 의혹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어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9천만 원이 왜 명 씨에게 건너갔는지 집중 조사했고요. 오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또 예비 후보자들의 돈은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들어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6천만 원, 진해할 때 3천만 원, 9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오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돈의 흐름도 파고들었지만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 부분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넬 때 명 씨의 힘을 믿고 준 게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또 어제 조사에서 명 씨 휴대전화기와 녹취 등 자료 횡방, 그리고 명 씨 발언에 대해 캐물었던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명태균 씨는 가진 자료를 불태우겠다고 말해서 증거인멸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명 씨 변호인은 휴대전화기만 폐기했을 뿐 오히려 문자 등을 복구했다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저희가 확인해보니 대선 직후에 썼던 휴대전화 석 대를 모두 폐기했고 복구했다는 문자는 지난 9월 검찰이 확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녹취 등 자료 행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3대를 폐기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3대 각각 대선 이전과 대선 시기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 사용했던 전화기입니다. 특히 대선 시기에 사용한 두 번째 휴대전화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 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같은 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가서 편하게 역을 뽑아보면 되는 거고. 명 씨 측은 앞서 사용하지 않아 처남에게 줬던 이 전화기를 복구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에 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폰하고 들고 포렌식 업자한테 가서 이걸 이쪽으로 이전을 해달라.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나도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했는데 전화기 패턴을 못 풀었다며 포렌식 업체도 풀지 못해서 폐기했다고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이 전화기를 폐기하면서 첫 번째 전화기도 함께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시간을 두고 세 번째 전화기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USB도 함께 버렸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던 건 이 세 번째 전화기였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복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가 만든 거짓의 산이 무너질 거다라면서 계속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혜경 씨의 입장을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네, 강혜경 씨가 매우 조금 분노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제3자의 증언이나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면서 본인의 진술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거 명 씨가 말한 대로라면 본인이 기획을 했다는 것인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검찰에서 8번이나 조사를 받았고 국정감사에서도 위증죄를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본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본다면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명 씨가 검찰에 자신은 미래항공연구소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그리고 급여 말고는 돈 받은 게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그 녹취를 제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명 씨는 그 미래항공연구소의 직원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 녹취는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에 만들어진 녹취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당시는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고발은 2023년 말에 연말에 이루어졌지만 조사는 미리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등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진술해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미 녹취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특히 명태균 씨는 만약에 자신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좀 조작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지금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의 소장으로 되어 있는 분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그 명 씨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셨다고요? 네, 그 강혜경 씨가 8번에 걸쳐가지고 조사받으면서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요. 네. 명태균 씨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본인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돈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생활을 했고 그런 돈을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과 같이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려줬는지 설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금 말한 것은 그동안에 나온 녹취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인 만큼 우선은 그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혹시 사건을 일부러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검사가 11명이나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대형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일부러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심가은 기자, 집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오늘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집회 참여자들이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그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첫 집회인데 민주당은 지난주 30만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근처 광화문 일대에선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지도부도 도착했습니까? 네, 오늘 같은 장소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와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는데요. 일정이 조금씩 밀리면서 아직 민주당 등 야당이 주관하는 행사는 시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 지도부는 도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망스러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잠시 뒤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주에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서는 장애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엿새 앞두고 벌어진 판사겁박 무력 시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과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일종의 색깔론을 꺼내들며 탄핵 시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지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북 좌파 진보 노조와 함께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네, 지금까지 세종대로 집회 현장에서 JTBC 신가은입니다.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조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이슈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이 복잡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내적 진실들이란 제목의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의료와 연금,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시급성과 저출산 등 국내 현안을 다뤘습니다. 자녀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조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공격을 불러오고 개혁 추진을 잠재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화 시도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틀 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뉴스위크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서해 지역에서 위성 항법 장치 GPS 전파를 교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선박 여러 척과 민항기 수십 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며 북한을 향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바람에 배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깊은 물속 거대한 그물이 엉키고 뭉쳤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km 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입니다. 실종자 12명을 찾는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가족들도 현장을 찾아 지켜봤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수심 80m 아래 배와 함께 가라앉은 그물이 크고 무거워서 걷어가며 살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금성호가 순식간에 뒤집힌 건 어제 새벽 4시 31분쯤입니다.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아 운반선에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저 10년 이제 탔어요. 네, 이렇게 저 침몰되고 본 거는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살아남은 선원들은 이날 그물에 걸린 고기가 평소 3번에서 5번 건져 올릴 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kg짜리 상자 10,000개를 채우고도 남아 한 번 운반선에 실어보내고 다음 운반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진술에서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다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금성호의 보건성 상실의 어떤 원인이 되었는가.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갑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의 장화 차림이라 안에 물이 차면 떠오르기 더 힘들었을 거란 추측입니다. 여러 원인이 겹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가 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남양주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차가 오토바이를 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수원시 광교 일대를 활보하던 사슴은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10분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과 뒷자리에 탄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성인 남성 3명이 사슴의 눈을 가리고 다리를 묶습니다. 나흘 동안 수원시 광교 일대를 활보한 사슴입니다. 달리는 차 앞으로 도로를 가로지르고 소방관들이 그물을 들고 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과 광교 저수지 산책로에선 시민 2명이 사슴뿔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사슴이구나. 저를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저 지나갈 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돌진을 하더라고요. 시와 경찰, 소방 등은 종합 상황반을 꾸렸고 나흘 만에 사슴을 붙잡았습니다. 구조단은 어젯밤 10시부터 잠복해 있다 사슴을 발견하고 생포했습니다. 현재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라 농장주가 유기했거나 농장을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30살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밀 학급에서 일하며 어떤 점을 호소했는지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가 다른 학교 특수교사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학급이 감축되었는데 바로 1명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내 법정 특수학급 정원은 6명. 학생 수가 줄어 학급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고 특수교사도 A씨 1명이 됐는데 3월 초 학생 수가 7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1학기에 학생 1명이 더 늘어 학생 수는 지난해와 똑같은 8명이 됐지만 학급 수도 교사 숫자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변 처리가 어렵고 문제 행동이 심한 중증 학생도 4명 있었습니다. A씨의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최대치인 주 29시간. 여기에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 분석, 일반 학급 내 장애 학생 4명의 관리 등 행정 업무도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기한을 넘겨서 안 된다고 한다, 교사가 아닌 자원봉사만 온다, 1년 버티라고 한다며 좌절했습니다. 9월엔 교육청에 전화해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교사 지원은 안 된다고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병가를 낸 지 열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사색이 되면서 1년 내내 돌아다녔는데 항상 뭐 안 된다, 왜 이 학교에서만 말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엄청 절망했거든요. 학교 측도 2학기엔 학급 증서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6명이 딱 됐다고 해서 바로 감축하진 않았었거든요. 유예기간도 두지 않은 무리한 감축이었고. 인천교육청은 교사 수가 부족한 탓이라며 대신 자원봉사자 1명과 지원 인력 2명 등을 지원했다는 입장입니다. 과밀 특수학급은 인천에서만 197개에 달하고 학생 수가 11명이나 되는 학급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증가해 올해는 10%가 넘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현장에서 안 지켜질 수가 있는지 제발 사람 좀 더 보내주세요. 지원 인력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고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라 교사를 더 보내주세요. 인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A씨의 순직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등이 100일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아주 조금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 배달을 내세워 경쟁을 벌이자 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점 세지고 고객한테 배달을 무료로 주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다 부과하고 있잖아요. 상생협의체에서 무료 배달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배달 용어를 사용하는 이 홍보는 중단해야 된다. 쿠팡이츠는 대신 소비자 무료 배달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면서 부담은 점점 소비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선 입점업체 측은 현행 매출액의 9.8%를 2에서 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중개 수수료는 조금 내리는 대신 배달비 등은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최대 1,000원 올리고 거리에 따라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배달비를 최고 500원 인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수수료가 좀 내려오면은 그러면 또 배달비가 옆에 또 좀 붙어서 좀 올라가는 배달비 부분들이 또 수수료 이 인하에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공익위원들은 두 플랫폼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선안을 내달라고 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렬될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하기로 한 군 무전기에서 핵심 부품에 중국산 제품을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도청이나 해킹 같은 보안 사고 우려가 커지며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구형 무전기를 대체하는 국산 전투원용 무전기 5만 6천 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413억 원으로 2020년부터 16,600여 대를 보급했고 내년엔 나머지 4만여 대를 182억 원을 들여 새로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근 군은 핵심 부품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을 잠시 중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방위사업청의 서면 평가를 통과한 3곳의 생산업체 중 2곳에서 중국산 통신칩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방사청은 도청,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보안상 우려가 있는 통신칩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재검토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국방위 등에선 내년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방사청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최종 전력화를 마치는 게 목표였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최저 입찰가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외산이 수입될 수밖에 없고 종합평가 입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군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선 이미 보급된 신형 무전기 간에도 호환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방사청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보안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조속히 전력화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한국 시리즈 통산 12번째 우승을 달성한 팀입니다. 2024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은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첫 해에 통합 우승을 이뤄내셨고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감독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싶다. 뭐 감독님과 함께하는 내 야구 인생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이걸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비결까지는 없고요. 저희 세대는 아무래도 좀 강압이 많이 섞인 운동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 모여서 선수 생활을 했고 지금은 MZ 세대 선수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프로에 들어왔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선수들에 맞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 고참들이 있는 선수들이 와 감독님한테 이런 말은 저희 때는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죠?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니들도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일부러 막 제가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혼을 내야 되는 선수는 따끔하게 혼을 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야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야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1년 동안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으세요? 안 해도 된다. 빨리 안 뛰어도 된다. 컨디션 안 좋으면 쉬어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옛날부터 저희 시대 때는 하는 거 보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애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 이범호 감독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감독님을 한 분 꼽으라면 누가 좀 생각나세요? 제가 한화 시절에 손생활할 때 김인식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선수들한테 편안하게 해주는 야구가 제가 그때 첫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선수들을 장악하면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감독은 김기태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따라가려면 아직 좀 멀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수를 꼽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이번 시즌을 지나오시면서 제일 고마운 선수랑 좀 가장 미안한 선수 한 사람씩 꼽자면 누가 생각나세요? 뭐 가장 고마운 선수는 아무래도 올 시즌 정말 성장을 해준 김도영 선수가 가장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선수가 팀 자체의 문화를 조금 바꾼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좀 가장 미안한 선수라고 하면은 최용우 선수나 거참 선수들 그리고 경기를 많이 출전해준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죠. 끝나고 난 뒤에 보면 좀 더 선수들에게 휴식을 좀 더 주어지면서 경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도영 선수가 1년 만에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문동주 선수랑 김도영 선수를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도영 선수가 분명히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라는 거를 스카우트팀에서 판단을 하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김도영 선수를 봤을 때도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쉽게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지는 솔직히 좀 몰랐는데 다행히도 제가 감독하고 있는 시절에 이렇게 급속도로 엄청난 선수가 되어줘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꽃범호란 별명도 갖고 계시고 잘생겼다 이범호 이런 게 이제 응원가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팬들이 외모에 감탄하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기아에 왔을 때 이제 그 노래가 만들어졌고 지금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도 좀 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너무 지금 멋있으신데. 뭐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응원하시는 감정에서 많은 노래에서 뭐 그런 것도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팬분들이 원하는 야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응원가 혹시 한번 직접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꽃보다 멋진 너 이범호 감사합니다. 예. 꽃보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90년대 혜태 왕조처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실까요? 왕조라는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혜태가 가지고 있는 타이거스의 힘은 엄청났었고 네, 저희 선수들도 지금 뭐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젊은 선수들이 위주로 된 팀으로 또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 시즌 우승했으니까 내년 시즌 또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는 방향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저희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이 매년 좋은 성적을 올리는 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야구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낮 서울과 부산은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엔 많게는 20mm, 제주엔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